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최종 신청률이 98.7%, 약 99%를 기록했고요. 그 덕분에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00% 지급을 하는 최초의 시가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관심을 모은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100일 기자회견 중 일부를 들었는데요.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적 특징이 언급된 음성 파일이 유출됐습니다. 문제의 음성 파일에는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지사 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취소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 자원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태평양 고등어 먹지 말라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니까. 우리 아빠가 아니까. 근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애인 딸 아니고 서민 딸 아니고 재벌 딸, 정치인의 딸이었어도 나를 그렇게 함부로 재판할 수 있었을까요? 친부 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대장 시간에 저희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복역 중 무기수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재심인데 이 사건 대장에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10월 8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취임한 지 오늘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이해 지자체장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입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100일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이 작가님이. EJ가 9월 29일 이후 업로드 안 하시더라고요. 예, 바쁩니다. 바쁜데 시장님 때문에 시간 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자,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됐는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민선 시장들도 있습니다만 은수미 시장님 조금 취임 전부터 논란이 좀 됐어요. 정책적 문제로. 소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해봤는데 성남시장을 하면서 정말 공직, 특히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공공재다. 이걸 100일 동안 시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정구호로 하나된 성남 시민의 시장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하나된 성남의 의미가 뭐죠? 성남이 강제이주된 도시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원도심이 있다가 분당 판교 위례로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요.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나 일자리 격차나 지역 격차, 심지어는 폭염 격차도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이번 여름에 3도 정도 온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폭염 격차까지 있고 해서 이거 좀 균형 있게, 그래서 좀 다르면서도 또한 다양하면서도 이것이 차별이나 격차가 아닌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동수당도 사실은 모든 아동에게 다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소득격차 말씀하시는 거죠, 격차가? 소득격차, 폭염격차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폭염격차도 결국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생활녹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생활녹지 차이 때문에. 예, 그건 생활녹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공원을 더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이미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지방채를 낼 거예요. 그건 제가 시민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녹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원을 좀 사들이는 방식으로 가려고요. 그 언론 기사에 나왔던 공원 사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군요. 예. 자, 지난 100일 돌아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성과가 있었다. 어떤 점을 들고 싶습니까? 가장 성과는 아동수당이에요. 저희가 9월 21일 날 아동수당을 34억 지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석 연휴 3일간 10억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은 이 이제 체크카드형 지역 카페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대형 마트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는 지출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동네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지출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10억이나 추석 연휴 3일 동안 지출을 하신 데다가 이게 고마워서 또 지역 상인분들께서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가져오신 분에 한해서는 5% 10% 할인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지역의 그러니까 동네 그 목욕탕, 이발소, 목욕탕, 미용실, 약국 하여튼 동네 체크카드가 가능한 43,000개를 많이들 찾아다니세요. 너무 고마워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상위 소득 10%는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네. 성남은 거의 100% 다 지급하는 실정이고 거의 100% 지급을 했고요. 또 하나 거기에다가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만 원을 해서 합해 담았다고요? 지역 카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국회에 호소문을 보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100%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모든 아동, 그러니까 상위 10% 제한하는 걸 없애버려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상위 10%는 12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국비로 가져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돈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내년부터는 10,000원을 더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을 드릴 터이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43,000개 상가가 뭐가 있지 이렇게 찾아도 다니시고, 또 상인들은 그런 체크카드 가져오신 분들 또 할인해 주시고 이러해서 굉장히 정말 하하호호 골목길에서 웃음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제발 법 개정안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죠.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성남시에 있는 내수를 좀 확대하겠다. 지역 상인들도 도움이 되게끔 이런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초기 시행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체크카드 그러니까 지역 화폐 신청률이 99%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43,000개가 되니까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재밌어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은 뭐라 그럴까 동네 상권이 어디 있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시장님 불편을 감수하고 했잖아요. 약간 귀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귀찮으세요. 실제 제가 오늘 아버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체크카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신대요 보통. 근데 스타벅스가 아니라 동네 커피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긴 했지만 동네 커피점이 커피가 맛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재밌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지역 상인들은 좋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께서는 최저임금 얘기 안 하세요.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지역 카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려서 사람들 소비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 카페도 확대해서 상권에도 좋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아동수당 받을 대상이 2명이나 있습니다만 못 받았는데 부럽네요. 왜 못 받으셨어요?
상위 10%시구나. 이야, 이 작가님 돈 많이 버셨나 보다. 자, 예,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 현재 성남시에서 이 작가님 오늘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그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네. 성남시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물론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지만, 예. 어쨌든 청년들, 그러니까 2030 혹은 2040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근무지에서 너무 멀리 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혹은 소규모 블록 개발이든 그걸 이제 주민 합의회에서 하면서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 꿈이 적어도 성남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면 그러니까 공공주택이지만 집은 있어. 요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네. 판교 신도시 10년 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했다가 최근 예. 분양 전환 대상이 되면서 임차인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장을 좀 만나고 싶다. 면담 요청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이제 오늘로서 3번째 만나뵀어요. 만났습니까? 제가 안 만나뵀다 이런 좀 악소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아예 뭐 접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7월에 2번 이미 말씀을 만나뵀고요. 오늘도 또 만나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만나뵌 분들은 또 무엇을 가져오셨느냐면, 10년 전후 주택가격, 때로 분양 전환이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셔요. 근데 그건 시장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예전에도 7월 18일에 만나뵀을 때도 7월 25일날 만나뵀을 때도 그 전에 제가 천막농성을 할 때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국토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시장이 10년 전의 주택가격으로 분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지만 그래도 국토부에도 또 가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시장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분양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후 가격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로 분양을 해라 말아를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계속 3번이나 만나뵈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답답하면 시청에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가지 부탁을 꼭 드려요. 하나는 시청 청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어서 집회 신고를 내시고 청사 밖에서 하셔야 돼요. 그 불법 집회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사 특히 1층 공간은 문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어서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시고 제발 청사 밖에서 좀 해주십사는 부탁 하나 하고요. 근데 2번째 부탁이 소리를 좀 지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 뵀는데 소리를 굉장히 지르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좀 귀가 윙윙하는데 얼마나 또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건 알지만 제발 좀 그런 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시장이 뭐 본인의 권한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 뵙는 건 뭡니까? 중재자 역할을 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토부도 가고 또 온갖 부서를 다 방문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지역 화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이것을 2천억 원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아까 제가 지역화폐를 1,000억 원대가 공약이에요. 지역화폐 1,000억 원인데 내년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800억이 돼요. 그럼 내후년이면 1,000억은 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2,000억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지역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지금 확대돼요. 택시까지도 지금 지역화폐를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불균형이 있잖아요. 중앙 혹은 서울 중심, 대기업 중심에서 소상공인, 중견, 중소기업, 지역 중심으로 일정하게 소비가 좀 확대가 되고 지역 생태계가 살아날 것 같아서 1,000억이 목표고요. 공약이고 그 다음에 만약 가능하다면 1,500억, 2,000억까지 좀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역 화폐는 그 성남 어디 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형 마트하고요.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 거기만 빼면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네 상권이면
지금 현재 아동수당으로 나간 체크카드형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형도 있어요. 예. 그다음 저희들이 모바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은 좀 제한이 돼서 그건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모바일도 지금 도입을 하면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체크카드는 저희가 상권이 45,000개인데 그중에 43,000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네. 그 선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네, 제공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소송을 한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제가 규명을 할 거고요. 제가 특히 이제 모 방송사에 대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SBS? 예, 내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대리인에게 재판정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진술을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인이고 정치인이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 모 방송국이 저에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직접 소명하겠다. 네. 직접 소명할 겁니다. 지금 SBS를 상대로 5억 손배소 내셨는데 네. 이 이후에 SBS 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직접 뵙지 못했고 제가 변호사 수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라는 것과 정치인 은수미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소송이나 이 방송 요건 몽땅 변호사들이 제가 개인 돈으로 변호사님들 두 팀을 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개인 대변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100일 동안 은 시장님 시정 행정을 지켜봤던 성남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시민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따뜻한 시정 펼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이 약속 꼭 지키고 항상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계속 인터넷을 달군 핫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김 씨가 이제 작가죠. 공지영 씨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이 음성 파일로 남겨져 있다가 최근에 공개된 것인데요. 약 2분 20초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직 유출 경위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결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파일 속에서 더 이상 연예인들이 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주요 부위에 동그란 점이 하나 있다. 이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얘기하려고 남겨뒀는데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공지영 씨가 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이 승소를 하려면은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지영 씨하고 김부선 씨가 전화통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공정 씨가 계속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데 뭐냐? 그리고 결국 이런 대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유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누가 뭐 도감청을 한 게 아닌 이상 예.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통화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녹음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유출 경위가 밝혀지는 않지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누군가한테 줬다라거나 줬겠죠. 예.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유출을 했다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건 유출의 책임에서 이 두 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거는 사실 둘이 얘기해도 뭐 모욕죄나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 허위사실 포함 명예훼손 같은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유출 경위와 관련된 것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좀 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유튜브 채널에 김부선 씨가 이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증거가 있다 본인은. 네. 그렇죠. 정확하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이 좀 더 떠돌아다닌다더라 뭐 그런 정도로 언급하는 수준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와 이렇게 쭉 활동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에 그 MBC 출신의 뭐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부선 씨 말은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사하고 주로 자신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추웠다. 날씨 무척 춥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나 집이 좀 춥다라고 하니까 김부선 씨가 추운 게 건강에 좋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김부선 씨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카드 결제한 기록이 있다라든가. 네. 그거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뭐 사진을 같이 찍은 게 결국 안 나왔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했던 게 스모킹 건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예, 추정하기로는 스모킹 건 이건데 만일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사 측에 정말 치명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부선 씨는 계속 연인 관계였다 그러고 이 이사 측은 아니다. 그 사람이 허언증이다. 네.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말 그대로 김부선 씨가 주장한 대로 신체적으로 그 고특징이 정말로 이 이사에게 있다면 이 이사가 치명적인 거고 네. 반대로 없다면 김부선 씨가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요. 만약에 이 신체적 특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관련된 옛날에 이제 간통죄 했을 때 간통죄 사건에서 이제 한쪽이 예를 들어서 난 성관계한 적이 없어요라고 부인을 해요. 예. 부인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입증의 증거로 쓰이는 게 상대방이 내가 그때 당신 몸에서 이런 신체적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일반인들에게 흔한 신체적 특징이라면 전혀 그거는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예. 아주 특이해야 돼요, 일단. 특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이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런 걸 밝혀주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재명 지사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김부선 씨가 증거가 계속 없었잖아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영수증도 없고 사진 찍은 것도 뭐 딸이 다 태워버렸고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왔었는데 제일 확실한 건 만약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중요한 신체적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반전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이 얘기를 이 공지영 작가가 둘이 했다라는 것도 이거는 둘이 해도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모욕죄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 사안의 뭐 어찌 보면 핵심은 누가 거짓말하느냐잖아요. 예. 누가 거짓말하느냐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좀 그런 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되는 데가 앞에 깔려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걸 문제삼아 내가 그럼 기억에 좀 착오가 있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신체 특징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구분이 갈 정도로 또는 명백하게 신체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김부선 씨 얘기가 보면 조금씩 좀 틀려져요. 항상 보면은. 예. 처음엔 총각 행세를 했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보니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이재명 지사는 결혼할까도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이 얘기도 나중에 혹시 좀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번에 제기된 이 내용이 만약 그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것에서 어떤 결정적인 정말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실 통화에서 시적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체의 비밀을 알고 있다 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지금 이 이사 아마 뭐 얼마 있다 경찰 조사를 받겠죠. 네, 그렇죠. 받고 또 그다음 재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이 논란으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논란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거 언론에서 떠드는 걸 봐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지금 그렇죠? 사실 보면 전 여기 이제 김부서 씨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에서 뭐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상황에서 이 범죄 혐의 양쪽에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오기 전에 아마 김부선 씨가 만약에 이거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수사기관에 한번 가야 될 거예요. 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걸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신체적 특징이 이렇게 뭐 대략 뭐 점이 있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크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듣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김부선 씨 얘기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이 일치한다면 그럼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다. 뭐 무슨 점이야. 점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버리면 김부선 씨가 지금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신체적 특징, 중요한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간의 이 공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지사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이 지사에게 협조를 구하겠죠. 협조를. 네, 협조를 구하겠죠. 글쎄 뭐 과거에는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 나훈아 씨가 직접 뭐 내가 바지라도 벗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그때 뭐 나훈아 씨가 바지를 벗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는 됐어요. 불가능하지만 수사기관 혹은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묻겠죠. 사실 여부를. 그리고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 이제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확인을 거부한다. 그럼 이재명 지사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글쎄 뭐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번이 이 사건을 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일 가능성,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글쎄 저로서도 참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건 계속 좀 왔다 갔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건 유출된 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공지영 씨나 김부선 씨가 유출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문제 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이게 지금 공주영 씨와 김부선 씨하고 몰래 서로 상대방의 통화를 녹음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건 누군가 한 사람은 녹음을 한 거고 아니면 뭐 양자가 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감청이 아닌 이상은 바깥으로 흘러나간 거잖아요. 이 녹음 자체의 불법성은 없지만 흘러나가서 이게 만약 허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그 자체로 또 별개의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유출되는 그 순간 이미 그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이것도 별도로 수사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아마 이건 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떨어지게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냥 인지해서 조사하면 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또 이거 봐라. 내가 결국 약자니까 또 나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라는 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거지만 수사를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친고죄랑 달리.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건 허위사실이다.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수사해달라고 하면 수사에 개시할 수도 있겠죠. 그때쯤 되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또 무산됐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영장 또 안 내줬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주거지를 어디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거냐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집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기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집 압수수색 영장 안 해주고 예. 차량만 했는데 USB가 저기 거실에 있다고 그래서 그 협조받아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어쨌건 다른 곳에 뭐 양세 대법원장이 있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증거를 그쪽에 은닉해 놓고 그곳에 기거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부도 역시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의 영장 발부 확률이 거의 99% 정도가 됩니다. 예. 실제로. 근데 저는 거기서 주거의 안정, 주거의 평온을 언급하는 영장 기각 내용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기 유독 많네요. 그 사실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뭐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냐면 주거의 안정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자꾸 주거의 안정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뭐 같은 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견된 곳이 일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안가를 따로 마련해 두고 예. 있었던 거냐. 뭐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소유지가 아니라 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인 소유의 곳에 그 부동산에 가서 있다라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뭔가 숨겨놓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때 자택보다는 그 영포 빌딩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낸 USB는 깡통일 겁니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깡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의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법조인이 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질 것 같은데 그거를 임의 제출한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확보해야 하는 좀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결국은 주거지, 사무실 이런 쪽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제 생각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나와도 별 의미가 없을 의미가 때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 100이 넘었잖아요. 예. 저 같아도 벌써 없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검찰의 수사 동력을 법원에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맥을 끊어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USB 처음에 양승태가 준 걸 검찰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검찰도 별 기대 안 한다 이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는 근데 지금 언론에서만 뭐 스모킹 그렇죠. 건 될까 뭐 이렇게 맨날 나왔는데 예. 제가 스모킹 건 될 리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죠. 뭐 검찰에서도 일단 받아는 왔어요. 그리고 주니까 받아온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지워진 파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디지털 남아 있는 포렌식에서. 것보다 지워진 게 있다면 그것이 뭔가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워진 파일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워진 파일이 어느 정도는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쓸모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신뢰를 못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불기소로 그냥 끝내기는 사실상 좀 그건 불가능한 말이 안 거고.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기소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나올 것 같거든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면 그럼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고 무죄가 나오면 또 이제 또 그때 당시 또 나올 거 또 도돌이표로 반복이에요. 이건 또 제 식구 감싸기다. 그때 수사 방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사람들이 무죄라 인식을 못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최소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아니다. 대법원장 혼자 그래. 뭐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재판부가 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특검 비슷한. 예, 하나만 더 묻죠. 이명박, 김기춘, 최경환 직권남용 다 무죄 났거든요 이번에. 네. 며칠 전에. 네, 그렇죠. 결국 이게 무죄 난 것도 사법농단 저지르는 사람들 직권남용 무죄 주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원래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유죄 나오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된 사례도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는 거는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은 뇌물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차마 처벌이 안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로 된 경우인 것이지 실제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기도 어렵고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소가 되기도 어렵고 유죄 나오긴 더더욱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 세력들이 지금 혐의를 씌울 수 있는 건 직권남용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는 게 이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판 거래를 하든 아니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들. 그게 사실이면 제일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 되려면요. 본인의 업무 범위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대법원장의 업무인가요? 이제 그런 의구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형사처벌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힘든 산을 넘어서 기소를 해도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인정할 만한 건 좀 전에 오죽하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원에서 정말 우리 깨끗해요라고 털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차라리 그래야 사람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왔을 때 그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또 저렇게 다 숨기고 그냥 저렇게 해서 또 제 식구 감사하면 끝내는구나. 그럼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던 것도 문제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